많은 분들이 조선시대 하면 귀신이나 도깨비 이야기를 떠올리시는데요. 오늘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는 실록과 각 지방 관아의 보고서, 그리고 선비들의 일기와 문집에 실제로 기록되어 있는 괴생명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귀신이나 요괴가 아닙니다. 분명히 살아있는 존재였고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기록을 남긴 것들입니다. 역사학자들도 민속학자들도 쉽게 설명하지 못하는 기록들이 조선의 문서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들 속에는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괴생명체와 마주쳤을 때 반드시 화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기록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첫 번째 기록입니다. 조선 태종 제2 시절 경기도 가평 인근의 깊은 산에서 나무꾼들이 기이한 목격담을 관아에 보고한 기록이 있습니다. 나무꾼 셋이 산에서 나무를 하던 중 갑자기 숲속에서 엄청난 소리가 들리더니 나무들이 좌우로 쓰러지며 무언가가 달려왔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곰인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보니 곰이 아니었습니다. 키가 사람의 2배는 되는 것 같았고 온몸이 짧은 검은 털로 덮여 있었습니다. 얼굴은 사람과 비슷했지만 입이 크고 눈이 불빛처럼 붉었습니다. 2발로 서서 걸었는데 팔이 무릎 아래까지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이 괴생명체는 나무꾼들을 보자마자 달려들지 않고 잠시 멈춰서서 나무꾼들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나무꾼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쳤는데 그중 한 명이 발을 헛디뎌 넘어졌습니다. 이 나무꾼은 그 자리에서 꼼짝도 못하고 그 괴생명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괴생명체는 그냥 돌아서서 숲속으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넘어진 나무꾼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고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셋 중 하나는 그날 이후 열이 나고 헛소리를 하다가 사흘 만에 죽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죽은 나무꾼은 평소 산에서 나무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심어놓은 나무를 몰래 베어다 팔고 이웃의 땅에서 나는 약초를 훔쳐 이익을 챙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관아의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산신의 화가 악한 자에게 내린 것이 아닌가 하노라. 두 번째로 살아남은 나무꾼들은 이후 산에서 남의 것을 탐하는 일을 일절하지 않았고 천수를 누리며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은 단순한 민담이 아닙니다. 관아의 보고서에 실제로 기재된 내용입니다. 두 번째 기록은 더 자세하고 구체적입니다. 조선 세종 제2 시절 함경도 어느 고을의 사또가 조정에 올린 보고서에 기이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 함경도 북부 산악지대에서 마을 사람들이 잇따라 실종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사또는 포졸들을 풀어 산을 수색했는데 수색 도중 포졸 하나가 기절하여 돌아왔습니다. 그 포졸의 증언이 보고서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 깊은 곳에 들어갔을 때 갑자기 사방이 고요해지더니 나무 위에서 뭔가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니 거대한 나무 위에 무언가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언뜻 보면 나무의 혹 같기도 했는데 그것이 움직이더니 자신을 빤히 내려다보았다고 했습니다. 형체는 둥글고 눈이 4개였으며 색깔은 나무 껍질과 비슷한 갈색이었다고 했습니다. 팔다리는 보이지 않았고 그냥 커다란 덩어리 같았다고 했습니다. 포졸이 소리를 질렀더니 그것이 아주 빠르게 나무 뒤로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 후 포졸은 무서워서 그냥 산을 내려왔고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쓰러져 하루를 앓다가 일어났습니다. 이 보고서를 받은 세종은 당시 집현전 학사들에게 이 생명체에 대해 조사할 것을 명했습니다. 학사들이 조사한 결과 고려시대 문헌에도 비슷한 생명체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고려시대 기록에는 이 생명체를 목이라고 불렀는데 나무에 붙어 사는 정령으로 선한 사람은 피해가지 않지만 산을 함부로 훼손하거나 남의 것을 빼앗는 악한 자에게는 화를 내린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실종된 마을 사람들을 조사해보니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최근 몇 년 사이 산에서 귀한 약초와 산삼을 대량으로 캐내어 팔아 큰 이익을 챙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산에 있어야 할 것들을 탐욕스럽게 가져간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 함경도 그 마을에서는 산에 들어갈 때 반드시 산신에게 제를 올리고 필요한 것 이상으로 산에서 취하지 않는다는 규칙이 생겼습니다. 그 규칙을 지킨 이후로는 실종 사건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다고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기 전에 잠깐 정신이 돌아왔을 때 그가 남긴 말이 있었습니다. 거대한 짐승이 자신 앞에 나타나서 아무 말도 없이 눈으로만 자신을 바라보았다고 했습니다. 그 눈을 들여다보는 순간 자신이 산에서 저지른 모든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새끼를 잃은 짐승들, 살아있는 것들의 고통이 고스란히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 관리의 문집에는 이런 논평이 달려 있습니다. 산은 살아있는 것들의 집이다. 그 집을 함부로 허무는 자는 반드시 산의 심판을 받는다. 네 번째 기록은 중종시대입니다. 이 기록은 특히 소름 돋는 것이 조선왕조실록 중종편에 직접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록에는 경상도 관찰사가 조정에 올린 보고가 기록되어 있는데 경상도 어느 산간 지역에서 정체불명의 생명체가 나타나 마을 가축을 해치고 사람들을 공격했다는 내용입니다. 실록에는 그 생명체의 생김새가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 생명체를 목격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혼이 나가는 것 같다는 증상을 보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정에서는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당시 이름난 스님 한 분을 그 지역에 보냈습니다. 스님이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이 흥미롭습니다. 실록에는 스님의 말을 빌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체는 원래 그 산에 살던 것인데 최근 그 지역 세력가들이 산을 개간한다는 명목으로 나무를 대량으로 베어내고 산짐승들의 서식지를 파괴했기 때문에 그것이 분노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스님은 그 세력가들에게 산을 원래대로 돌려놓을 것을 권했다고 합니다. 실록에는 이 권유를 받아들인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의 별개 문헌에는 그 세력가 집안이 수년 내에 몰락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마당 한가운데 거대한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사람의 발자국과 비슷했지만 크기가 10배는 넘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발자국의 끝은 서재 바로 앞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서재 바로 앞에서 멈춰 섰다가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김처사는 그날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밤산의 주인이 나를 방문했다 갔다. 해를 끼치지 않고 그냥 돌아간 것을 보면 내가 산을 아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리라. 이 일기는 그것 자체로는 별것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기 다음 장에 흥미로운 내용이 이어집니다. 김처사가 사는 마을 아래에 탐욕스럽기로 유명한 양반 집안이 있었는데 그 집에서 최근 오대산 깊은 곳까지 들어가 산삼을 대량으로 캐내어 팔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밤 그 양반 집에서는 엄청난 소동이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공포에 질려 떨었으며 가축들이 도망치고 집 주변을 무언가가 서성이는 소리가 밤새 들렸다는 것입니다. 날이 밝자 그 집 주변에도 거대한 발자국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처사의 서재 앞 발자국과 달리 그 양반집 발자국은 집을 몇 바퀴나 빙 돌아간 흔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김처사는 일기에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산의 것은 산의 것이다. 욕심이 과하면 반드시 화가 따른다. 여섯 번째 기록은 다소 성격이 다릅니다. 이것은 피해를 입은 쪽이 아니라 괴생명체로부터 도움을 받은 이야기입니다. 조선 인조시대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의 일입니다. 청나라 군대가 조선을 침략하여 조선 백성들이 큰 고통을 받던 때였습니다. 반면 산을 아끼고 필요한 것만 가져가며 자연과 함께 살아가려 한 사람들에게는 그 생명체들이 해를 끼치지 않았고 오히려 위험한 순간에 그들을 지켜주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야기들을 기록으로 남긴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선비들은 무엇이든 기록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라도 직접 들었거나 목격한 것이라면 문집에 남겼습니다. 그들이 이야기들을 기록으로 남긴 것은
단순히 기이한 것에 대한 호기심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후손들에게 경고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연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 욕심을 부리지 말라. 악한 마음을 품으면 반드시 화가 따른다는 것을. 그런데 이 괴생명체들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부에서는 실제로 존재했던 미발견 동물이라고 봅니다. 조선시대 한반도에는 지금보다 훨씬 울창한 원시림이 있었고 그 속에 현재는 멸종된 거대 생명체가 살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집단적 공포체험이나 심리적 현상으로 해석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것이 관아의 공식 보고서에까지 기록이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공식 문서에 허황된 이야기를 적었다가는 오히려 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지방관리들이 이런 내용을 보고서에 적어 올렸다는 것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이 기록들이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경기도, 함경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등 조선 팔도 전역에서 비슷한 목격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김새나 행동 방식에서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지만 하나같이 악한 사람에게 화를 내리고 선한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은 일치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우연의 일치일까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봐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 괴생명체들에 관한 기록 중 가장 상세하고 가장 충격적인 기록입니다. 이 기록은 조선 영조시대 어느 선비가 남긴 문집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하지만 최대감은 그런 옛날 이야기를 믿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며 무시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동원하여 강제로 산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산을 파내는 작업이 시작되고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작업을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도구를 내팽개치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땅속에서 울음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울음도 아니고 짐승의 울음도 아닌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소리였다고 했습니다. 그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최 대감은 겁쟁이들이라며 혼자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최 대감은 혼자 그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두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사흘 뒤에 죽었습니다. 최 대감이 무엇을 보았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가 죽기 직전 정신이 흐릿한 상태에서 중얼거린 말을 옆에서 들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이 정재홍에게 전한 그 마지막 말은 이러했습니다. 내가 봤다. 산이 살아있다. 산이 살아있다. 정재홍은 이 말을 기록하면서 이런 논평을 달았습니다. 옛 사람들이 산에서 이상한 것들을 보고 느낀 것은 단순히 환각이나 두려움이 아니었다. 산은 실제로 살아있고 그 산에는 우리가 모르는 생명체들이 함께 살고 있다. 그리고 혹시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직접 듣거나 경험하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숨겨진 민담은 잊혀져가는 우리 민담과 설화, 그리고 역사 속에 묻혀있는 기이한 기록들을 발굴하여 더 많은 분들께 전해드리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